당신은 평생 누구를 위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잠깐,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말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당신에게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그 성실함이 혹시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은 더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진짜로 산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유럽의 한 철학자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를 어렵고 낯선 철학자가 아니라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을 거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60대를 살아온 분들은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버텨온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집도 가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일 거들고 그렇게 자라서 취직하고 취직하면 야근하고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시절엔 나를 위해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쉬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가 느슨해지면 뒤처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악물고 참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동생 학비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위해 원하지 않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회사도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쉬어야 하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왜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그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겪는 깊고 오래된 공허함입니다. 일본의 카로시고 라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로사. 말 그대로 너무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 성할 당시 일본의 회사원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 퇴근했습니다. 휴가를 쓰면 눈치를 받고 아프면 참고 나왔습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었고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대, 50대. 남성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른바 성실함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 1987년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수만 명이 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한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 근면, 인내라고 불렀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자신을 소모해서 타인의 기준을 채우는 삶. 그 삶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허리가, 혈압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해서, 가슴이 뛰어서 하는 성실함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제는 자신을 잃어버린 성실함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에게 뒤처질까봐. 그것이 당신 몸 안의 병을 키웁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곳의 수용소를 전전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도, 부모님도, 형제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인간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가? 그가 내린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자신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서 온 것이라면 그 강요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무너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해방 후 삶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고통을 견딘 것은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프랭클은 이 통찰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이 말은 니체의 사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견뎌낼 수 있다는 것. 니체가 이 말을 남긴 것은 고통을 찬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평생 지독한 편두통과 시력 저하, 위장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 35세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고 이후 유럽 곳곳을 떠돌며 혼자 글을 썼습니다. 그는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든 몸으로 서양 철학의 역사를 뒤흔드는 사유를 쏟아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철학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따로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종교에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시대에 기대하는 사상이 있었지만 그것도 정면으로 부수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유가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진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는 운명의 에멀 페이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온 삶을 억지로 좋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것은 힘들었고 아팠던 것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 그 삶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지금의 당신으로 서라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삶의 긍정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돈이라니. 우리는 평생 혼돈을 피하려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왜 혼돈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혼돈은 무질서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욕망,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감정,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혼돈을 너무 열심히 억눌렀습니다.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이나 하라고. 그 억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느낌. 거울을 보면 얼굴은 익숙한데 그 얼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그 혼돈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억눌러왔던 그 욕망들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 별이 있습니다. 빛나는 당신만의 별이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때에 만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카를 융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니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융은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전반기는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는 시간이고, 후반기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 아침의 일들은 아침에 어울리는 것들이고, 오후의 삶은 전혀 다른 의미와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전반기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해야 하고, 무언가에 기여해야 하고, 바빠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빡빡하게 채우지 않으면 왠지 게으른 것 같은 느낌. 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이 인생 후반기에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오후의 시간에는 오후의 빛이 필요합니다. 잔잔하고 깊고 조금 느린 그 빛. 굳이 일을 만들어서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융 자신도 50대에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였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돌을 조각하고 혼자 호숫가를 산책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있는 그의 주요 저작들 대부분이 바로 느리고 쓸모없어 보이던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 시작해보자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 30분 아무 목적 없이 걸어보십시오. 건강을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만보를 채우기 위한 걸음도 아닙니다. 그냥 걷고 싶으니까 걷는 걸음. 길가에 핀 꽃이 예쁘면 멈추어 보십시오. 하늘이 좋으면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그 30분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평생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을 몇 시간씩 혼자 걸었습니다. 그의 주요 사상들 대부분이 걷는 중에 떠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걸음은 생각을 열어주고, 목적 없는 걸음은 자기 자신을 열어줍니다. 어디에도 도달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의 기대를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평생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친구가 요청하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절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진심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도록 훈련된 것입니까? 니체는 타인의 기대는 당신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열쇠는 작은 거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함입니다. 그리고 그 가혹함은 대부분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음식을 하더라도 흠잡을 데 없이 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더라도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는 그 압박. 그게 당신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향한 지나친 기준은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70점짜리 청소도 청소입니다. 80점짜리 음식도 맛있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조금 허술하게 살아도 당신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함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쉬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낮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 어딘가 게으른 것 같고 죄스러운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걸까요? 사실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쉼은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니체는 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망각 없이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미래의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 그 잊음이 당신을 충전시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냥 따뜻한 햇볕을 느끼는 것. 오늘 오후 이불을 폭 덮고 1시간만 주무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작은 즐거움을 하나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당신만이 좋아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흥얼거리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조용히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니체는 이것을 두고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 그 기쁨은 생산성이나 효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에서 온다는 것. 그 즐거움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 그것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35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몸이 아파도 병원은 나중에 가야겠다며 미루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고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도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서로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 무릎, 혈압, 당뇨. 마치 평생 혹사당한 몸이 이제야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질문 앞에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허전한 게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성실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빠진 성실함이 이 공허를 만든 것이라고.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노예 도덕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가 정해준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은 억누르는 삶.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니체가 추구한 것은 주인 도덕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을 만들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걷는 삶.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납득하기 위해 사는 삶. 이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신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진짜로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되어라.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있는 것으로.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부모, 더 유능한 직원, 더 성실한 자식.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살게 해주면 됩니다. 억지로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평생 차례를 기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였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였고, 부모님이 먼저였고,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드디어 당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차례를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차례를 살아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집니다. 지치고 공허한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오래 따뜻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번져나갑니다. 느려도 됩니다. 허술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누가 평가하든 더 이상 그 평가가 당신의 기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산책이든 음악이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든 그 작은 시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니체의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스스로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를, 황금빛으로 가라앉는 자를, 지고 나서도 빛을 잃지 않는 자를, 당신은 황금빛으로 가라앉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해가 지는 시간. 하지만 지는 해는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뿜습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노을 질 때이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 하루. 그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긍정입니다. 삶에 대한, 당신 자신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수고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